어둠을 가른 한 줄기 냉기가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이야기는 제가 오래도록 미스터리를 다루면서도 쉽사리 입에 올리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평범한 듯 보였던 한 가정의 지하에서,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던 비밀의 문 뒤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냄새를 맡지 못했고 누구도 그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계 전체가 그 집 아래에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24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건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한 아버지가 친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감금과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7아이의 비극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구멍과 조용한 공백들로 가득합니다. 그 공백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를 파헤친다는 건 바로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4년의 어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시작, 1984년 이전, 조용한 준비. 그는 이 글에서 로렌츠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가장이었고 특별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늘한 평온은 어쩌면 위장에 가까웠습니다. 1980년대 초반, 로렌츠는 집 아래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하 창고를 확장한다며 주변 이웃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은 공식적으로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실제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을 유독 즐겨했습니다. 콘크리트, 단열재, 배수관, 철제문과 같은 재료들이 조금씩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리 중인가 보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로렌츠 자신만이 실제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목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어떤 계획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하를 갈아엎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곳은 환기구가 거의 없었고 방음 처리된 콘크리트 벽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은 두 겹이었고 그 안쪽 문은 나사와 볼트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말은 어쩌면 이 사건 전체를 함축합니다. 의심받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다는 사실, 바로 그건 말입니다. 1984년 8월 28일 실존의 날. 그날의 시간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경 당시 18세였던 에리카는 평소와 같이 집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족과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나눈 대화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9시 무렵 에리카는 로렌츠에게 호출됩니다. 이유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는 말이었죠. 오전 9시 15분 전후로 에리카는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고 그때가 그녀가 세상과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던 시각입니다. 그 뒤의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문이 닫혔고 레버가 고정됐고 볼트가 잠겼고 이 모든 과정은 확정입니다. 나중에 로렌츠가 직접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오 무렵 가족들은 에리카가 집을 나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해졌고 다음날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심각한 가정불화나 폭력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증언도 에리카는 독립 욕구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접혔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봤던 세상은 지하실 천장에 희미한 형광등이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첫날들, 1984년 가을. 문이 완전히 닫힌 뒤 에리카의 감금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는 확정, 일부는 추정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에리카는 약 8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매트리스, 낡은 싱크대, 조잡한 화장실 시설이 전부였습니다. 전등은 로렌츠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기간 초기에 그는 하루에 한 번씩만 내려왔습니다. 그는 식량을 주고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고 때때로 어떤 지시를 남기곤 했습니다. 추정되는 부분은 초기 며칠 동안의 심리적 공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돌아오는 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로렌츠는 그때 이미 이것이 길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섬뜩합니다. 에리카는 처음 며칠 동안 가족이 자신을 찾으러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는 철저히 지하와 동의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로렌츠는 에리카에게 지하실 안에서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윤곽만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규칙은 거의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루 중 언제 불이 켜질지 언제 꺼질지조차 그녀는 알 수 없었고 그 점이 가장 무력감을 줬다고 나중에 진술합니다. 지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소문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가족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지만 로렌츠가 보여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는 그 불안감을 현실적 의심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침 식탁에 앉았고 언제나처럼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다른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1985년, 2007 1985년, 1987년 완전한 고립의 확립. 이 시기의 기록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에리카가 나중에 남긴 진술, 로렌츠의 진술, 그리고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통해 조합한 내용입니다. 확정된 부분은 로렌츠가 지하실의 구조를 조금씩 확장하며 에리카의 생활 공간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기구는 외부로 매우 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로렌츠가 설치한 두꺼운 금속판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리카는 자신이 구출될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추정되는 부분은 이 시기부터 에리카가 극단적인 시간 감각 상실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몇 시간이 지나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시간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루를 구분했다고 말했습니다. 1987년 무렵 로렌츠는 지하실에 전기 난방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지하실 곰팡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에리카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그의 통제 방식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에서 1991년, 침묵 속의 1000년. 이 시기부터의 기록은 대부분 추정입니다. 감금 상황의 특성상 외부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리카는 이미 지하 세계에 적응 아닌 적응을 하게 되었고 로렌츠는 점점 더 그 세계를 강화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은 에리카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지상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렌츠의 직장 평가서에는 성실히 근무함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그는 가족과도 평범하게 대화했고 명절에는 웃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셔터를 올려 찍은 사진 속 미소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함이 얼마나 무서운 위장인지 잘 보여줍니다. 1992년 지하실 구조 변경.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 해에 로렌츠는 지하실의 내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조했습니다. 방 하나를 추가하고 통로를 더 깊게 만들며 환기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공사를 해냈습니다.
이옷은 물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해야 마음이 편해서요. 이 시점부터 지하 세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에리카의 감금 환경도 한층 철저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기는 로렌츠가 자신의 행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인 단계로 보인다. 그 말은 섬뜩하지만 사실 사건의 전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1992년 이후의 시간은 지하와 지상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지하실은 점점 더 생활 가능한 형태를 띠었고 지상에서는 로렌츠의 겉모습이 오히려 더 온화해져 갔습니다. 마치 그는 두 개의 세계 사이를 오가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기는 사건 전체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변화, 즉 새로운 생명이 지하에서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로렌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1993년 첫 번째 임신과 출산. 정확히 어떤 시점에 에리카가 임신 사실을 자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과 의학적 검토를 통해 1993년 초반, 즉 1월에서 3월 사이에 임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확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기록이 정확히 1993년 후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로렌츠는 안내문도 보호도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사실을 지하 세계의 확장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8월 12일 밤, 지하실 결로가 습해져 있던 시각. 지상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한 여름밤이었지만 지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혼자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과정에 대한 기록은 가능한 한 최소한만 남아있지만 확정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혼자서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로렌츠는 출산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내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라일라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라일라는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라는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좁은 벽과 천정,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라일라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지하 세계는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자 공간이 지나치게 좁아졌고 로렌츠는 1994년 말부터 지하 구조를 다시 확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확정된 공사 기록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기 배선이 늘어났고 콘크리트 두께가 더 두꺼워지며 방 두 개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에리카의 시간 감각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라일라를 보살피고 로렌츠가 내려오는 시점을 경계하며 아이가 울지 않도록 달래는 것만으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밤 10시인지 새벽 2시인지 정오 12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로렌츠는 점점 더 이웃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로렌츠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평범함이라는 외피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의심의 눈길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96년 11월 두 번째 아이 출산. 1996년 11월 3일 전후 시각, 에리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대부분 혼자였고 출산이 끝난 뒤에야 로렌츠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마티아스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라일라가 겨우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생명이 추가되면서 지하 공간은 더 이상 기존 구조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좁은 공간에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 소리가 외부로 전달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기구는 복잡한 경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은 시골 마을의 외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추정에 도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로렌츠가 이 시점부터 감금을 가족 단위의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합니다. 즉, 단순히 에리카를 가둬둔 것이 아니라 지하의 또 다른 가정을 만들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서 1999년 지하 가족의 형성, 지상의 무관심. 라일라와 마티아스는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2살, 3살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걷고 말하기 시작했고 지하 공간은 점점 더 아이들을 위한 생활 공간처럼 변질됐습니다. 전등은 대부분 낮 동안 켜져 있었고 에리카는 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로렌츠에게 전등 사용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렌츠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세계는 한층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오래전에 폐기했고 가족들은 에리카가 어딘가에서 스스로 삶을 꾸리고 있을 것이라는 로렌츠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로렌츠가 종종 에리카가 보낸 편지를 가져와 보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경찰 조사 결과 로렌츠가 직접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지하는 점점 더 생활 공간이 되었고 에리카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오직 지하뿐이었고 그들은 천장을 하늘로 믿었습니다. 2000년 세 번째 아이 출산. 2000년 5월 27일 에리카는 세 번째 아이인 사라를 낳았습니다. 이제 지하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환경은 이미 그들이 살아야 하는 곳으로 완전히 굳어졌고 에리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월을 세지 않았고 날짜 역시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강렬하게 기억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로렌츠가 또 하나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일부 아이들을 지상에서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에리카가 아이를 맡겼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 중 일부를 가족 내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역시 상당 부분 확정입니다. 실제 가족은 로렌츠가 문 앞에 두고 간 아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 모순 중 하나입니다. 지하에서는 어둠 속에서 3명의 아이와 살아가는 여성이 있었고 지상에서는 같은 혈통의 아이가 천사처럼 나타난 선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순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섬뜩합니다. 2001년, 2002년 사이 지하실에서 살아가는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라일라는 7에서 8세, 마티아스는 5에서 6세, 사라는 2세 전후였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더 탁해졌고 환기 시스템은 몇 차례 고장났습니다. 이 시기 로렌츠는 외부에서 환기 장치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일부 주민에게도 목격되어 확정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 내부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 음식, 물, 위생 등 모든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2002년 겨울,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났고 에리카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세계가 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술은 경찰 기록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로렌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했고 어느 술자리에서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지낸다 라고 말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오랜 침묵. 에리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실종된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로렌츠가 보여주는 편지와 설명을 믿었습니다. 에리카가 원만하지 않으나 생활하고 있다. 아이를 낳아 보내왔으니 우리가 키워달라는 요청이다. 이 말들은 그 자체로 의문투성이었지만
엘리사벳은 그때 이미 남편의 말을 반박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내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지만 구조와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추정입니다. 100% 확정된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엘리사벳은 지하에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02년 말 전환점 직전의 불길함. 2002년 겨울 이후 지하의 환경은 점점 더 취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환기 설비는 로렌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라일라가 지상에서 키워진 또 다른 형제들과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2002년, 2003년 사이 지하의 모든 삶은 결정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수색, 발각, 그리고 반전의 단서로 이어집니다. 2003년, 지하의 첫 번째 위기와 미묘한 신호. 2003년 봄, 지하실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날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04월 11일 저녁 19시 30분 전으로 지하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에리카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불안정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그 밤을 끝이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경찰 기록입니다. 그날 이후 에리카는 몇 차례 로렌츠에게 편지를 써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호흡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고 라일라가 기침을 심하게 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츠는 대응을 늦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여름을 앞두고 축제가 열렸고 로렌츠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가 일상처럼 나눈 대화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 집안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그 말은 사실 그가 지하의 위기를 수습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범함이 또다시 모든 의심을 가렸습니다. 2004, 다시 2005년, 아이들의 성장과 돌로 나뉜 가족의 충돌.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덧 10세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라일라와 마티아스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혔고 그들은 지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없다는 점,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점, 자신들이 아는 세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리카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우리가 여기를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대답은 희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츠는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 중 3명을 지상 가족과 함께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 아이들을 에리카가 맡길 수 없어서 두고 갔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점은 확정된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하의 아이들은 지상에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 가족 역시 지하에 또 다른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기괴한 분리가 사건의 본질이자 가장 서늘한 모순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점을 두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2004년 다시 2005년 동안 두 개의 가족은 서로를 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동시 존재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현실을 돌로 찢어놓은 상태였다. 2006년 거대한 균열의 시작. 2006년 1월 지하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마티아스가 호흡기 질환을 겪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고열을 반복했습니다. 에리카는 이때를 지하의 공기가 처음으로 죽음의 냄새를 풍겼던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진술은 확정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로렌츠에게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나 로렌츠는 이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지하는 완전한 통제 공간이어야 했고 외부와의 연결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리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했습니다. 너가 잘 돌보면 나아질 거다. 이 말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그의 통제욕이 극한에 달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해 여름 지하의 환기 설비가 또 고장났고 이때 로렌츠는 처음으로 외부 업체를 불렀습니다. 물론 문제구역은 지하의 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감금된 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업체 직원은 이 공간에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확정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사건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조건을 놓습니다. 지하의 구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 사실은 곧 지하에서의 첫 번째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2007년 에리카의 결심과 언론의 시작. 2007년 초 에리카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로렌츠가 내려오지 않는 시간에 맞춰 지하의 벽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내부는 콘크리트 구조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벽을 부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불가능을 알고도 시도했습니다. 이 행동은 주정 단계로 분류되지만 지하 내부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파편과 긁힌 도구의 자국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시기 에리카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찾게 될 거야. 이 말은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고 확정입니다. 하지만 로렌츠는 여전히 지하와 지상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착각은 2008년을 앞두고 무너집니다. 2008년 4월, 붕괴의 전조. 사건의 전환점은 2008년 4월 18일 밤에 발생합니다. 아이 중 한 명인 사라가 심각한 복통을 호소했고 에리카는 이때 처음으로 로렌츠에게 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합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사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에리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렌츠가 지하문을 열기 직전 그의 손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이 말은 로렌츠의 심리에 강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하의 존재가 외부 세계에 드러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병원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사라를 품에 안은 로렌츠는 4월 19일 04시 40분경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 행동은 사건의 첫 공식적인 균열입니다. 의사들은 사라의 건강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영양 상태, 피부 상태, 사회적 발달 수준, 의료 기록의 부재 등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렌츠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버려진 아이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지만 의사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4월 19일 04시 45분. 사라가 응급실에 들어온 지 약 1시간 35분 후였습니다. 수색의 시작, 지하로 향하는 문. 경찰은 로렌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지내는 지상 부분만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로렌츠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침착함을 의심했고 추가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26일 11시경 경찰은 지하실 내부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조물은 문이 아니라 문을 숨기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벽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경첩과 잠금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구를 가져와 그 벽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12시 40분경 마침내 안쪽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두꺼웠고 3겹의 잠금 장치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 20분간의 해체 작업 끝에 문을 열었고 지하로 이어진 복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지하에서는 라일라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 이 말은 에리카의 진술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12시 59분, 경찰은 지하 최신부의 마지막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24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반전의 단서, 두 개의 세계의 충돌. 경찰은 처음 그 장소를 보았을 때 이를 지하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가족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매달린 에리카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지하와 지상이 충돌하는 순간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경찰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그녀의 첫마디는 경찰 기록에 확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에리카와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갔고 지상으로 올라온 그 순간은 24년 만의 첫 햇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부심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에리카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현재 사건이 남긴 무거운 그림자. 이후 몇 달 동안 에리카와 아이들은 전문 보호기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의 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시간의 규칙, 하늘의 넓음, 밤의 어둠, 식사의 규칙,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하고 교육했습니다. 현재 에리카는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회복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각자 단계적인 적응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서서히 적응해간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평범함을 믿고 얼마나 깊게 어둠을 외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닫힌 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지하에서의 24년은 인간의 잔혹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버텼던 시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가장 깊은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 사건이 불편하고 무거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담담히 그러나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